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틀째 무안을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관계 장관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800 기종을 모두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재임 때보다 퇴임 후에 더 빛났고 북한을 3번이나 방문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도 진력했던 그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지만 각종 음주운전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뺑소니와 추격전, 술타기 등 음주운전의 백태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TV 대표,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틀째 무안을 방문했습니다. 최 대행은 30일 오전에 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는데요. 직접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최 대행이 현장 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는 모습 30일 오전입니다. 조문록에 서명을 하고 곧이어서 1층에서 유족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내용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 기억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합동분향소에 조문, 헌화하는 최 대행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제 유족 대표들을 직접 만났고 또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방금 보신 대로 조문록에 안타까운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2줄 정도의 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본인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다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시는 유족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또 인근에 있는 그 무안공항 2층에도 지금 여전히 유족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거기에도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갔을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까지도 가셨다고 하는데 이미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계속 상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 계속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또 듣고 더불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또 소방대원들이 많이 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좀 애쓰시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말씀드린 대로 무안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들을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여기서 유족 대표들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요? 사실 굉장히 슬프실 텐데, 굉장히 힘드실 텐데, 굉장히 차분하게 최 대행을 좀 맞았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앞서 좀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박상욱 국토장관 사고 당일 바로 이제 내려가서 현장 수습 상황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 박상욱 장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봤겠죠. 박 장관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현장 챙겨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최 대행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최 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요구사항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 희생자들의 DNA를 좀 빨리 확인해 달라. 그리고 공항 1층에 별도의 좀 분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최 대행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수습에 노력하겠다. 책임을 지키고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속한 시신 인계라든가 유족과의 적극적인 소통 이것도 당연히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좀 수습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소방청 관계자들도 일일이 다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여와 야의 대표들도 같은 동선으로 유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했습니다. 국토부는요. 사고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사고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한 전수, 그러니까 모두 다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태를 좀 보고 조사관들이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지금 저 답을 드리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보잉 737-800 이 사고기는 제주항공에는 거의 다 41대 중에 39대가 이거라고 하고요. 다른 항공사까지 합치면 101대, 100대가 넘게 운항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뭘 특별 점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운항 전후의 점검 기록 그리고 또 정비 내역 그 외에도 제반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그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보잉 737을 갖고 있는 각 그 그렇습니다. LCC 현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101대 중에 제주항공이 39대, 그리고 TA가 27대, 진에어 19대, 그리고 또 이스타 항공이 10대, 에어 인천이 4대, 그리고 대한항공이 2대 등 전체적으로 101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 있는 민항기가 한 800여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8대 중에 1대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이고 대한항공은 2대밖에 없네요. 예, 2대밖에 없지만 대한항공은 원래 또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데 LCC라고 해서 로코스트 캐리어, 어떻게 보면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시간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거리에는 아주 최적화된 비행기다 보니까 보잉에서 생산된 것 중에 대여섯 시간 정도 운행하는 비행기로서는 가장 많이 팔릴 그 항공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운항, 점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항공뿐만 아니고 다른 어떻게 보면 LCC에도 많다 보니까 특별히 국토부에서 이와 같은 점검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토부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었는 회사 보잉기에도 참여해서 기체 어떤 점검 그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더불어서 미국 항공 관련되는 기관에서도 같이 와서 공동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8명이 대해서도 현장에 지금 몇 시간 전에 그렇습니다. 도착했대요. 이미 지금 미국으로부터 관련되는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모안공항에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차분히 그 결과가 어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잉 737-800은 전 세계적으로 5,000대가 넘게 팔려나갔다고 하는 그런 나름 그 인기 기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도 참 많습니다. 회수된 블랙박스의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한 달 이상, 많게는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6개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공기의 블랙박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 자료 기록 장치인 FDR, 그다음에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인 CVR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훼손된 게 FDR, 즉 비행 자료 기록 장치입니다. 이 FDR에 랜딩 기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비행기가 운용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담겨 있는데, 이 랜딩 기어 문제가 지금 이번에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훼손이 안 됐으면 조금 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이게 훼손이 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즉 NTSB라고 하는데 여기 관계자들 그 조사팀이 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NTBS에 이 FDR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6개월 정도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좀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상당히 좀 이 FDR에 대한 조사 결과가 결국 나와야 이 랜딩 기어 문제가 정말 원인이었는지, 네. 이 랜딩 기어가 정말 문제였다면 그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정비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지를 차분히 하나하나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꼬리 부분에서 2명의 생존자가 나왔듯이 이게 꼬리 부분에 있어서 훼손이 일부 됐지만 그나마 회수가 된 겁니다. 30일이었죠.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바로 그 안 내려온 랜딩 기어 이상이 또 생겨서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다가 평택항공에서 상공에서 되돌아갔어요. 일대 소동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듯이 유사한 기종의
똑같은 어떤 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였죠. 그러니까 그 12월 30일 날 새벽 6시 30분쯤 인천발 제주행 이 그 제주항공 똑같은 기종의 어떤 비행기가 이 평택 상공을 날아가다가 이 밑에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 가지고 그 김포공항에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김포공항에 내린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1시간 뒤에 다시 대체 비행기로 해서 그 다시 제주도로 돌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불안감을 느꼈던가요? 한 승객 21분 같은 경우에는 승객 어떻게 보면 대체 탑승을 포기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고 어쨌든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때가 때인 만큼 어떻게 보면 랜딩 기어 이상 경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많은 어떤 그 항공 사고 중에 거의 2건 중에 1건, 한 50%가 넘는 정도가 이 랜딩 기어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고라라고 하니까 결국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토부에서 101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에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명확한 어떤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바퀴가 안 나올 때 우리가 착륙할 때 가장 떨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트라우마가 일반인들도 좀 생기시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참사가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전에요. 48시간 동안 무려 8개 나라의 공항을 1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참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타는 자동차라도 이 정도를 몰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비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인데요. 물론 이와 같은 운행 자체가 관련되는 항공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지나친 무리 운항이 아니겠나 싶은데 실제로 그 사고기 같은 경우에는 직전 48개 그 시간 동안 8개 공항에 13번 운행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숨 가빠요. 제가 숨 쉬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제주, 인천, 베이징, 타이페이, 방콕, 나가사키, 코타키나발루 뭐 보면은 북경, 대만, 또 홍콩, 일본, 코타키나발루까지 말레이시아. 결국은 동남아를 전부 다 일주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운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고가 안 난 게 신기할 정도다라는 생각이 적어도 일반인으로서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른 항공사의 다른 여객기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너무 지나치게 무리해서 운항을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어떤 항공 당국의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제주항공 말고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 비행기를 많이 운용을 합니다. 정비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민항사, 저비용 항공사에 비해 이 제주항공 일평균 가동 시간이 월등하게 높았다고요? 예, 다른 경쟁 저비용 항공사 대비해서는 20-30% 정도. 그다음에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거의 한 7-80% 정도 더 이 가동률이 높았습니다. 하루에 거의 15시간을 돌렸네요. 지금 뭐 표에도 나옵니다만 제주항공이 14.4시간을 하루 평균 가동을 하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진에어가 11시간, 티웨이가 10시간 정도 되고요. 말씀드린 대한항공이 8시간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얼마나 제주항공이 정말 숨가쁘게 이 비행기 같은 비행기를 계속 돌렸는지를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바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할 때 그러니까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737-800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결론이 날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가동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비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익명의 목소리를 그 직원들 목소리를 담는 그런 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정비사들이 야간에 거의 10-30시간씩 밥 먹는 시간 제외고 정비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30분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속 돌려야 되면 정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고의 어떤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LCC나 항공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도 한번 살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심리치유와 상담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어제도 이 시간에 해드렸습니다만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 법무부도
지금 총력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그 유족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단 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상 문제라든가 배상 문제, 나아가 가족 단위로 어떤 사고가 많이 났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상속 문제, 네.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감정이 조금 더 가라앉고 난 다음에는 현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황이 없으셔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황이 없고 거기다가 이제 장례 절차 이런 게 하고 나면 그 뒤에 다가올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그 법무부에서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 산하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그 법무부와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같이 하는 마을 변호사 등 마을 변호사. 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이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와 같은 배상 보상 문제, 나아가 상속 관련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어떤 치밀한 법률적인 어떤 그 호언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유족분들 심신도 피곤하신데 저런 문제까지 챙겨야 되니까 법무부가 저걸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의료계는 참사 사진, 동영상 자꾸 그 부딪혀서 불타오르는 그 모 방송이 보도한 뒤에 말이죠. 이 영상을 막 지금 퍼나르서 공유하는데 이런 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죠. 앞서 최 대표께서도 PTSD, 이 정신적 그 외상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일종의 이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상처가 입은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또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사고 장면이라든가 그 항공기의 폭발 장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가급적이면 좀 내보내지 말아달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고 현장 관련된 그 사진들 보면은 그 잔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또 앞서 잠깐 모 방송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 또 사고 현장의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찍은 사진들도 이렇게 내보내고 해서 지금 방통위 심의위원회에서도 조사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니까요. 어쨌든 언론에서 되게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하게 이런 장면들을 사진이든 영상이든 내보내는 거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유가족들한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자제해달라고 이제 의료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애도와 추도에 빠져 있죠. 전국 곳곳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시민들이 지금 줄을 서서 애도하고 헌화하고 또 묵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도 다가오는 1월 4일까지 국가 추모 기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국 17개 시도에 한 곳씩 지금 분향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청 광장에 이제 그 이와 같은 분향소가 그 설치가 됐고 그 부분에서 시민들도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그 사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전북 자치도청 별관에 있는 그 분향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비롯해서 또 주민들이 많이 사망하다 보니까 특히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분향하고 조문하다고 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월 4일까지 국가 추모 기간이다 보니까 가슴에 또 어떻게 보면 검은 어떻게 보면 그 조기 같은 것을 달면서 같이 추모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같이 어려울 때 추모하는 마음 아마 유족들도 그 마음에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신 대로 뭐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고 저도요 관련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한 달이 건너 지인 두 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무인공항에서는 커피 100잔을 미리 결제, 선결제라고 하죠. 그런 분이 나왔고 또 무료 도시락, 밥차 지원 등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사고 현장에 지금 사고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분들 또 유가족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분들에서 거의 1000여 명 안팎의 많은 분들이 현재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식사 문제도 있고 음료 문제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 또 대한적십사 관계자들 이렇게 현장이 추운데도 나오셔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커피 100잔을 선결제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유족들한테 드리라고 뭐
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음료나 다과들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대한적십사 같은 경우 공항 1층에 아예 부스를 설치를 해서요. 생수나 담요, 핫팩 같은 거를 전달을 하기도 했고 또 광주의 한 자원봉사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 도시락, 뭐 식사 800인분 등을 이렇게 조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당히 좀 많은 슬픔에 잠기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한 이런 어떤 선의의 이런 온정들도 지금 각각 계속해서 좀 답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크게 히트한 흑백 요리사란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유성 셰프. 이분이 광주에 있다고 해요. 유가족들에게 직접 200인분의 김밥을 본인이 만들어서 나눠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무안이 전라남도 쪽이다 보니까 특히 고향 유명 셰프로서 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200분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김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했던 흑백 요리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 지역에 있는 스시집, 초밥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랑으로 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다 현지에 가서 스시를 즐겼을 만큼 그 지역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그 요리사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이번 사건에 같이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더불어서 다가오는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그 칼바람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떡국 봉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장 내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이와 같은 분들 그 안유성 셰프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그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 또 추운 겨울에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하는 미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기쁨을 함께하면 2배 이상이 되고 슬픔을 함께하면 절반 이하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전남 무안 출생인 거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개그맨 박나래 씨. 광주에서 주로 자랐지만 무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박나래 씨 기부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예,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유가족들을 좀 위로하고 거기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기부금을 좀 전달하고 싶다. 그렇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기부금도 전달을 좀 했고 또 유가족들한테 심심한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고인들에 대해서 명복을 빈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뭐 X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향이 무안인 이 박나래 씨가 직접 이런 식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좀 좋은 또 선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황희찬 선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석 달 만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골 세리머니를 하는데 갑자기 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영국 팬들도 어리둥절했다는데 바로 이 참사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으로서는 환희에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추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 장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건데 그 상황 속에서도 또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유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장하다 이런 그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소셜 미디어에도 경기 직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고 이 사고를 당한 분에 대해서 명복을 빌며 어떤 진심의 애도를 표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영국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 대한민국의 참상을 알리고 같이 추모해 달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민간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애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임종윤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꼭 1세기를 살고 타계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는 카터의 생애를 돌아보겠습니다. 또 연말을 맞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음주운전의 백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This is a sad day, but it brings back an incredible amount of good memories. Today,
America and the world, in my view, lost a remarkable leader. He understood that outside of politics, outside of policy, there's a person on the other side. 이번 주제에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대대로 땅콩을 키운 농사꾼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해사, 대학급이죠. 이 대학에 간 그런 사람이었죠. 네, 미국 39대 대통령을 역임하셨죠. 지미 카터. 그러니까 29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그 100세가 된 나이에서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으로 별세를 하셨다. 그래서 고향 조지아주에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그 자택에서 호스피스로 이제 간호를 받았는데 1923년 10월에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플레이스라는 그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 겸 사업가인 부친 그리고 간호사를 하시는 모친 사이에서 이제 사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 이후에 그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뭐 50등으로 입학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잠수 그 해군 장교로 잠수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 6.25가 발발한 1953년도에 부친이 사망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즉각 전역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콩 농장 등 사업을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1970년도에 최초의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교육위원으로 선출을 됐는데 그게 바탕이 돼서 조지아 주지사로 선출을 하죠. 그리고 76년 1월 달에 이제 결국 그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대선 미국 국민이 그 지지하는 카터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 당시 제럴드 포드라는 공화당 후보를 꺾고 되는 그 분이었죠. 결국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출마를 당시에 미국 국민 2% 정도밖에 지미 카터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민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워터게이트 사건을 디드면서 결국 인권과 도덕을 내세우는 이런 형편으로 기존 정치의 환멸한 미국 국민들에게 선출을 받아서 결국 대통령이 된 거죠. 네. 그야말로 깜짝 당선이 된 겁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로 실망한 미국민들에게 선명한 도덕의 기치를 내세워서 그야말로 단기간에 이분은 상원의원도 보름 만에 되고 주지사 당선도 깜짝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놀랍게 됐어요.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된 뒤에는 내내 악재에 시달렸고 지지율도 아주 크게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서민적 이미지 또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미국의 입장은 공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당선했지만 어떻게 보면 현역 대통령으로 재선에 도전을 했다가 여러 가지 악재로 해서 낙선에는 첫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오명도 얻었는데요. 그 이유가 1978년에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파나마 운하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관할권을 파나마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다시 가져오겠다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오겠다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카터가 줬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레이건 후보와 이렇게 경쟁을 할 때 레이건 후보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국익도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 또 집권 내내 이른바 제2차 오일 쇼크 이 갑자기 유가가 엄청나게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이란이었죠. 이란에 있는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이런 부분도 있었고 더불어서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던 이런 외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결국 재선에 실패했는 현역 대통령이라는 그런 오명도 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대패를 했고요. 재선을 못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매우 깊었습니다. 북한에도 3번이나 갔었어요. 물론 퇴임 이후입니다. 10월 26일 사태, 여러분 잘 아는 11.6 넉 달 전에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모습 보겠습니다. 미 합중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9년 6월 29일부터 3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방한 첫 밤을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방기지에서 미군 장병과 함께 보낸 카터 대통령. 전방에서 하룻밤을 지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한반도의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네, 당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새벽에 젖차림으로 조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거예요. 당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놔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고 박 대통령이 빼갈 테면 빼가라. 우리는 핵무기 개발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일화가 그 뒤에 전해지기도 했고 아주 유명했죠? 네, 1977년도에 이제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사실은 그 미군 철수 그 당시 3만여 명이 뭐 일본의 오키나와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3만여 명이 이제 주둔을 했죠. 미국 이사단이나 한미 연합사가 있었는데 이때 4년 내지 5년으로 단계적으로 주한 미군을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사실은 그 정상회담 때 굉장히 설전했던 게 나왔는데 2015년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 그 당시 한국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충분히 자체 방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나중에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굉장히 일어났죠. 그리고 북한 군사력이 가소평가됐다라고 하는 국방부 정보 보고서가 나오면서 결국 철수 계획이 백지화됐는데 사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또 같은 엄포를 놓기도 하는 그런 일화가 알려지기도 했었죠. 네. 자, 카터는요. 물러난 뒤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 다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관계 깊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1994년 북한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북폭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전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방문해서 이른바 카터, 김일성 평양 담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북한이 IAEA 그 국제 핵기구를 뭐 탈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걸 해야 했고 그 이후에도 그 북한에 가서 한 3번 정도 추가적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인질 때문에. 예, 인질 사태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해결했는데요. 결국 그 이와 같은 그 북한 문제의 핵 문제의 해결 그 외에도 국제 해비tat이라고 해서 집 지어주는 거. 집 지어주는 운동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그런 일을 했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권적인 어떤 보장과 관련해 가지고 운동을 했는 것을 힘입어서 2002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과의 어떤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을 공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네. 방금 사진에 나왔던 부인 로절린 여사는 96세를 일기로 먼저 갔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200년 가까이 장수한 커플로도 이름을 남겼죠.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저희가 내보니까 12월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상은 했지만 가장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도부터 이제 5년간 이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냈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통계로 보면 12월 달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30대가 가장 많은 그런 교통사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게 이제 드러났는데 사실 12월 되면 여러 가지 그 직장 회식이라든가 송년 회식이라든가 또 많은 그런 어떤 그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시간을 또 보면은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가장 많은 음주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사실은 예상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네. 목 금요일 그렇죠. 10시에서 12시. 네. 또 30대. 그래서 이제 연말 연시라는 이 기분에 결국은 소위 말하면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30대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라는 이런 자신감이 결국은 이런 교통사고를 내는데 사실 하루에
매일 전국에서 24건 정도 음주 교통사고가 나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매체 교통방송에도 제가 방송을 하지만 네. 보통 이 하루에 한 명 내지 이틀에 한 명씩 사망자가 음주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1년이면 200에서 300명 단위로 돌아가시는데 전쟁에 준한 그런 사망사고라고 이렇게 일부에서는 분석 보고도 하거든요. 하루에 한두 명이면 네, 진짜 무조건, 전쟁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월 달에 특히 30대 나이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분석 보고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마다 음주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찰과 또 추격전을 벌여요. 뭘 잘했다고. 최근에도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지난 10월 24일 날 경기도 성남에 이 새벽 4시 10분경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렉스턴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한 카페 앞에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주했다니 112 신고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성남 수정경찰서에 이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그 영상에 찍힌 걸 보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차량이 도주할 때 경찰은 어떤 권한이냐면은 차적 조회를 하게 됩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운전자의 주거지를 발견하는데 주거지가 바로 경기도 양평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양평 경찰서에 협업을 요청을 해서 결국 추적을 하는데 한 5시경에 그 주거지로 렉스턴 그 동일번호 차종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아서니까 그대로 또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지그재그 중앙선 침범 굉장히 위험하게 도주를 하죠. 결국은 20km를 도주를 했는데 어디까지 도주를 하냐면 경기도 가평 설악면까지 도주를 하죠. 한 20km 넘게. 그래서 심야에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결국 차량 3대, 페트롤카 3대가 막아서서 체포를 했는데 결국은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 그래서 결국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구속 검찰에 송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안 나온 게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아찔했던 상황 잠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 가봐야 다 이렇게 공조해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면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다. 네. 요즘 CCTV가 있고 또 경찰의 수사력이 대단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순순히 응하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상에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있습니다. 이 술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 처벌되는 것이고 네네. 법정형으로서는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음주운전하고 비슷하게 정도의 어떤 처분이 될 수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차까지 저렇게 어떻게 보면 받고 들이받고. 도망갔던 그런 사건가 있었었는데 이 사건 그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제로 음주 사건 자체가 강력히 처벌되고 또 이 공무집행하는 그 경찰의 집행 어떻게 보면 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중한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형을 그냥 3년을 받았군요. 자, 음주 단속에 응하지 않는 이 불응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나는 것뿐 아니고 음주 단속을 거부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심지어 경찰관을 때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사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이 경찰관 음주 단속을 할 때 뭐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 측정을 하면 음주 측정 거부로서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코를 들이대거나 하하. 그다음에 음주 감지기에 입술만 갖다 대거나 또 콧깃만 불거나 그- 굉장히 다양하죠. 또 서장이 누구야 이름을 대면 그 서장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 영화 탓이에요. 네, 뭐 이렇게 서장.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당시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이 그 써먹던 사람들 음주 운전자들이 써먹던 게 뭐냐면 직원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직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나도 식구야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경찰관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음주 측정을 하게 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네. 자, 또 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 받는지 여기서 경고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하거나 난동 부리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도로교통법 위반 술 먹고 운전하면은 그게 음주운전이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다가 뭐 이렇게 경찰차를 들이받거나 또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서 다치게 한다고 하면은 단순한 어떤 음주운전을 넘어서 공용 물건 손괴나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사람까지 다치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 치상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데요. 네. 요즘은 들어보셨죠? 주폭이라고 해서 네.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음주운전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폭으로서 이게 그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갈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훅 올라갑니다. 어허. 요즘 그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단순한 어떤 그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 이 폭천법상 내지는 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네. 그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연시 많은 어떤 모임이 있는데 술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마시고 또 술을 먹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차를 놓고 택시로 가시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다 큰 코 다친 분이 있죠. 바로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이 참 여러 논란을 겪다가 지금은 이제 영어의 몸이 됐는데 이때 유명해진 게 속칭 술타기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롯 가수 김호중 학습 효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많은 그 토크를 했었는데 김호중 씨 결국은 많은 논란 끝에 구속이 돼가지고 징역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죠. 결국 이제 이런 게 어떤 거냐면 김호중 씨는 음주에 대해서는 사실 유죄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음주 사고 이후에 도주를 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술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술을 먹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 이전에 마신 술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 마셨다.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또 6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10시간 후에 측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드마크 공식으로 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법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은 무죄로 또 선고를 받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김호중 씨 음주 사건 사고 이후에 이 김호중 학습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량에 있어서 다른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명 이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문제인데 지금 언제부터 내나요? 지금 본회의는 통과됐고 통과된 때로부터 6개월 되니까 내년 초부터는 이제 상반기부터는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는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실형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그 음주운전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경우에는 음주추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추정 거부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지금 근거도 지금 마련됐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하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측정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사법을 방해하는 술타기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됐다는 것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그 꼼수는 할 생각을 말아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그게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걸로 해가지고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뻔하면 알면서도 그 처벌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를 입법적인 공백을 해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 대표님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백기종 교수, 최진영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도 부족한 2024년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상서로운 푸른 뱀의 해라는 2025년에는 부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올해 마지막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1월 2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